제 아들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덧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버틴다는 건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직장 동료들 중에는 벌써 회사를 옮기거나 일찍 퇴직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불려나가 회의에 참석하기 일쑤였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있더라도 윗사람에게 양보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앞둔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야 조금은 편히 숨 고를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퇴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30해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다는 건 아들에게도 큰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경제적으로는 괜찮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퇴직금이라는 든든한 보상이 따라온다고 하니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볼 거야. 아들은 퇴직 직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 같은 것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무엇보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든든한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바랐습니다. 퇴직금은 그 출발선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나가보니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술에 기대어 흐트러진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너 웬일이냐? 이렇게 술을. 제가 말을 채 있기도 전에 아들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고 얼굴은 울상이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싶어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겨우 내뱉은 말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아들이 결국 입을 뗐습니다. 술에 젖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퇴직금 있잖아. 그거 다 없어졌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 큰 돈을 어떻게 해? 아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멋대로 주식에 넣었어. 내 허락도 없이. 근데 다 날려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방 안 가득 풍기던 술 냄새도 아들의 흐느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마치 땅이 꺼져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거칠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 그 돈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나무라기도 며느리를 원망하기도 그 순간엔 모든 말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솟구쳤지만 입술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무너져 내린 성벽 같았고 어깨는 그동안 짊어졌던 세월의 무게에 더해 절망까지 더 씌워져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손을 뻗어 아들의 잔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마셔라. 몸 다 상한다. 하지만 아들은 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렇게 울며 술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등을 토닥이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틀 무렵 아들은 결국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부은 채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만은 지켜야겠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든 이 아이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그날 아침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즈음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이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을까?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되진 않을까? 밤마다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혹시라도 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불안 속에 흘러갔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작은 발소리에도 놀라 일어날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다 못해 시댁일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웬일이냐 갑자기. 제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하고 심지어 부엌 싱크대까지 정리하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밥도 할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제 집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렸다는 반찬이 놓였습니다. 김치찌개, 나물무침, 생선구이. 평소 제가 해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며느리 손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점에서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제가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권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쩐지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태도 뒤에 무엇이 있을까 속으로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이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돈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권하던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니?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인 듯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금방 갚을게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 가슴 속에서 오래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 아들이 술에 취해 털어놓은 그 끔찍한 사실, 퇴직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갑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게 그런 돈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탁은 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을 머금고 있던 입술이 곧바로 일직선으로 굳어지고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괜히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불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정이야 누구에게나 있지. 하지만 난 너희에게 돈을 줄 수 없어. 그만해라. 그 순간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표정은 날카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였네요. 저도 시댁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절대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녀는 말끝을 내리치듯 던지며 숟가락을 탁 내던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덜컥거렸고 국물 한 방울이 튀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숨을 고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거칠게 밀쳐내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겨진 건 어수선한 식탁과 얼어붙은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던지고 간 숟가락이 빗둘게 놓여 있었고 국물은 아직도 식탁보 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이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그냥 돌아서 끝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아까 우리 집에 왔다. 집안일도 하고 저녁도 차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재차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퇴직금 날린 것도 모자라서 또 돈을 구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돈 어디에 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또 찾아가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엄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간절한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 돈은 안 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엄마 집에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왔어. 왜?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대체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돈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나 해?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좀 청한 것뿐이야. 부모님이시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라고? 너 정말 아직도 상황이 안 보이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내 퇴직금을 멋대로 주식에 넣고 다 날려버렸잖아.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엄마한테까지 돈을 달라 해?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 며느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못한 거야? 그때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나도 우리 집 살림 좀 보태보려고 한 거였어.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편해질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내 허락도 없이 내 피땀 흘려번 돈을 내 멋대로 건드려 놓고 이제는 엄마한테까지 가서 돈을 구걸했다고? 넌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구걸?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엄마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마. 그건 선을 넘는 거야.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부부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나던 그 순간의 싸늘한 눈빛과 쾅 닫히던 현관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은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제 일 때문에 온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혹시 아내가 또 집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만약 오면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래도 내 아내인데 집에 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야?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뭐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절대 돈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리려고 하는 건 이제 선을 완전히 넘은 거예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직장을 지켜온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가정의 평화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내 말대로 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 열어주지 않을 거고 돈도 절대 안 빌려줄 거다. 그 순간 아들은 조금은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곁에 못 있을 때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그것만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이후 저는 아들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집에 들이지 말 것, 돈도 절대 빌려주지 말 것.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 혹여라도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그러나 계속 울리는 전화벨에 결국 수화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전화했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며느리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아요. 지금 들어가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확실한데 알아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그런 소리를 하니? 내 남편 퇴직금도 그렇게 날려버렸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추천하는 대로만 하면 어머니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냥 작은 돈이라도 넣어보세요. 무조건 수익 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한다.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그러자 며느리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들렸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지고 강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확정된 기회라니까요. 그냥 제 말 믿고 하세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그 말투는 권유가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수화기를 더 꼭 움켜쥐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또 그러면 2번 다시 내 전화도 받지 않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의 바른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실수로 퇴직금을 날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 비웃음 섞인 말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아까 내게 전화를 했다.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더구나. 꼭 해야 한다면서 강제로라도 권유를 하더라.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또 주식 얘기를 했다고요? 엄마한테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퇴직금도 그걸로 다 날려놓고 이제는 내게까지 그 소리를 하니 제가 덧붙이자 아들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마한테까지 손을 뻗다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분노가 제 가슴까지 덮쳐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다시는 들어주지 마세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바로 끊어버리세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확실히 따져야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얘야. 엄마는 절대 그런 얘기 안 듣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또다시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거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이미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인사였지만 아들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곧장 따져 물었습니다. 너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지?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그냥 안부도 여쭙고. 얘기 좀 나눴는데 왜 그래?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부 얘기, 그게 다야? 엄마한테까지 주식 투자하라고 강요했다면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강요라니? 난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린 거야.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어머니도 돈 좀 불려보시면 좋잖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확실해? 내가 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퇴직금 30년치를 다 날린 거잖아.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까지 손을 대. 내가 정말 제정신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배신감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치켜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잘 되면 다 같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머니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아들은 분노에 차서 소파 등받이를 꽝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도움이야? 엄마를 또 위험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 내 돈, 내 인생만 망쳐놓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엄마까지 망치겠다고?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고 대화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칼날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만 몰아세우는 거야? 당신은 뭐 그렇게 잘한 게 있어? 30년을 회사에만 목매고 살았으면서 정작 모아둔 건 퇴직금 하나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돈 벌 기회조차 몰랐을 거야.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 퇴직금이 내가 흘린 피와 땀이라는 걸 내가 모른다고? 30년 동안 가족 위에 한 번도 허투루 쓴 적 없던 돈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놓고도 이런 소리를 해?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맞섰습니다.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우리 집 살림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냐고? 아들은 두 손을 덜덜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살림을 위한다는 사람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퇴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한테까지 돈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변명조차 안 돼.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고 손을 허리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도움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거니까 당신도 나를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거실은 두 사람의 고성이 얽히며 싸늘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려는 듯 숨소리만 거칠게 오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절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날 선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며느리였습니다. 좋아. 퇴직금은 내 잘못이라 치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돼? 지금이라도 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냐?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돈을 만든다고?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며느리는 마치 이미 결심이라도 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들어놓은 적금 있지? 그리고 보험도 있잖아. 그거 당장 해지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아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왜 그렇게 놀라?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건 깨면 돼. 그 돈으로 투자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앞날이 없다고. 그 말은 아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퇴직금도 모자라. 이제는 내 적금, 내 보험까지 건드리겠다고? 그건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야. 그걸 없애면 정말 끝장이 난다고.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끝장이 난다고?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손 놓고 있으면 더 무너지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내가 하자면 좀 믿고 따라와봐. 아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절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으라고 해서 내 인생 30년 대가를 잃었어. 그런데 또 믿으라고? 이제는 정말 한 푼도 내 손에 맡기지 않을 거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요한 요구와 아들의 단호한 거절이 부딪히며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만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움켜진 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불안해하다가 늙어 죽을 거냐고. 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져나올 듯 뛰었습니다. 됐어. 너랑은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지쳐버린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래, 도망치면 편하지. 책임질 용기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책임만 지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가방 몇 개를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서류 몇 장, 그리고 손에 익은 물건들만 담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 알지?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적금 깨면 다 해결된다니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적금도
엄마도 내 손에 맡기지 않을 거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제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한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저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집에 머무르며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지만 최소한 며느리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와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다는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나와 멀뚱히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주식 같은 건 이제 2번 다시 손도 안 댈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당신, 퇴직금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린 거 인정해. 근데 이제라도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며느리는 현관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물을 떨구며 애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다시는 돈 욕심 안 낼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떠올리자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말을 믿기 힘들다.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 앞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모습은 참으로 처연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아내였으니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두 눈이 여전히 분노로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 남은 정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어줘. 다시는 주식 얘기 꺼내지도 않을 거야.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나 엄마를 흔들면 그땐 진짜 끝이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그날 밤 아들은 결국 가방을 들고 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아내가 저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차마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주저했지만 결국 그는 며느리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첫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라도 온화한 태도를 보이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고 저녁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오늘은 그냥 편히 먹고 쉬자. 아들은 무심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깊은 속내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식 맛을 느끼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앉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큰 소동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집안일에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에게 웃으며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당신 힘들었지? 내가 더 잘할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자. 아들은 마음속 불신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해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말고 진짜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야? 내가 뭐라 했는지 벌써 잊었어? 며느리는 잽싸게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주식은 절대 아니야. 그냥 적금보다 조금 더 이자 높은 상품이 있어서 은행에서 소개받았어. 그거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아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돈 얘기구나. 너 정말 못 고치네.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 안전하다니까. 그냥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욕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다시 집에 돌아왔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돌아온 게 아닌데. 그 순간 잠시 평온했던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갈라지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안전하다는 말로 꺼낸 은행 상품 이야기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던 며느리는 며칠 지나자 점점 더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 진짜 이번 건 다르다니까. 주식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보장하는 거라니까. 적금에 넣어두나 이자 조금 더 받는 걸로 바꾸나 똑같잖아. 오히려 이득이잖아. 아들은 대꾸하지 않고 신문만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나도 이제 실수 안 하겠다는데 왜 나를 못 믿어? 우리 집 살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맡기만 해? 아들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무너뜨린 게 뭔지, 내가 깨뜨린 게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퇴직금도, 우리 사이의 믿음도 다 내 손에 날아갔다. 그런데 또 돈 얘기를 꺼내면서 날 믿으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와 절망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움켜쥐고만 있으면 뭐가 달라져? 우리도 변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나는 이제 더는 돈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엄마한테까지 가서 창피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이렇게 날 몰아세우는 거냐?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창피해. 지금 상황이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더 창피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무 기회도 못 잡았을 거야. 아들은 그제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체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말하든 나는 이제 못 믿겠다. 이 집에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오면 나도 끝까지 못 버틴다. 그 목소리에는 한계에 다다른 남자의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네. 아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후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적금이랑 보험 있잖아. 그거 당신은 혼자 쌓은 게 아니지 않아? 우리 가족을 위해 넣어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당신이 안 한다면 내가 직접 해지해버릴 거야.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이름으로 된 건 없지만 부부인데 뭐든 같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계속 고집만 부리면 난 직접 은행 가서 처리할 거야. 사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건 내 이름으로 된 거고 내가 땀 흘려 모은 마지막 안전망이야. 그걸 건드리면 우리 사이 진짜 끝장나는 줄 알아.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끝장.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퇴직금도 날아갔고 지금 이렇게 서로 못 믿으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들은 두 손을 떨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와 숨이 가빠졌습니다. 넌 진짜 선을 넘고 있어. 그걸 깨버리면 나도 더 이상 널 아내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더욱 매섭게 세우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협조 안 하면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 두고 봐.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곧 폭발할 화약고 위에 서 있는 듯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30년 동안 일하며 모은 퇴직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도 충격이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함은커녕 계속해서 새로운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뻗은 사실이 아들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다시 챙겼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도 꺼냈습니다. 은행 관련 서류, 보험 증서, 적금 통장. 혹시라도 며느리가 손을 뻗을까 두려워 모든 걸 지키고자 했습니다. 새벽녘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 또 어디가? 도망가려고?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짐을 움켜쥔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더는 너와는 못 살겠다는 거다. 내가 적금이니 보험이니 건드린다는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혼이든 뭐든 상관없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횡령이고 배신이고 협박이다. 이제는 법적으로라도 따져야 할 것 같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짐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곧 변호사도 만나볼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책임지게 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거실과 어둠 속에서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우리 집 현관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달려나가 보니 아들이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얘야, 또 무슨 일이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결국 또 왔어요.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거실에 앉자 아들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손에 쥔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 증서, 적금 통장.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제 적금하고 보험까지 해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퇴직금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히 떨렸습니다. 얘야, 그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내 말대로라면 그건 이미 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제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끌어들이고 이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도 그날 며느리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들었을 때부터 느꼈다. 이 아이는 더는 가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도 끝까지 함께할 거다. 아들은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한 게 다 제 불찰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라도 끊어내야겠습니다. 내일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갈 겁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예전의 무력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내린 단단한 결심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었던 내역서, 해약된 적금과 보험 관련 서류, 그리고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까지 모두 챙겨서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몰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전액 손실을 본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적금과 보험 해지까지 강요했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닙니다. 충분히 횡령과 강요, 협박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큰 결심을 해야 한다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며느리에게 법적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 증명 봉투가 집 앞으로 도착한 순간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서류를 뜯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고소? 손끝이 떨리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한 게 다 그렇게 죄라는 거야? 고작 이 일 가지고 날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작 내가 한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퇴직금도 엄마한테 했던 행동도 다 선 넘은 거야. 이제는 법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수화기 너머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전화는 거칠게 끊겼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된 지 며칠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에이, 그냥 부부 사이 문제인데 경찰이 뭘 하겠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봉투를 내려놓는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형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퇴직금을 남편 동의 없이 투자하신 게 맞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잘 되면 다 같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까지 해지하겠다고 협박하신 것도 사실입니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원 출석 통보서를 받은 날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피고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재판장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퇴직금을 무단으로 투자하고 이후 적금과 보험 해지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씁쓸함이 동시에 어렸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은 가정을 위해 잘해보려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퇴직금 입출금 내역, 증권사 거래 기록, 그리고 며느리가 적금과 보험 해지를 강요한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있을 때마다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의 후회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이후 재산 해지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일부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병과합니다.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당장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판사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이라 부르던 며느리가 결국 법정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과 허망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아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 살아가야지. 너는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이번 일은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교훈이 될 거다. 아들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 덕분에 감옥에 바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이미 가정 안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쓸쓸했습니다. 텅 빈 거실, 부엌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며느리의 물건 몇 가지가 이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젠 정리해야겠죠? 그는 스스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아들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아들은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었고 그 이름조차도 아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일을 구했고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볍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은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간만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그래, 얘야.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엄마는 안다. 밤이 깊어갈 때면 우리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서류 절차와 여러 번의 조정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은 공식적으로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던 아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그 옆에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얘야.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부터는 내 삶을 다시 살면 된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혼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했고 퇴근 후에는 제 곁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밥상을 차려 앉아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 있는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네요.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마음이 편한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앞으로는 좋은 날만 남을 거다. 밤이면 우리는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이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신 평온과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혼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늦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